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증론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최근 연말 시작은 산타 랠리가 실족이 돼 가는 가운데 최근 시장에 대한 약세장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투자하셔야 될지 참 궁금해하실 텐데요. 지금 시점뿐만 아니라 지금 시점을 준비하고 그리고 내년도 우리 증시에 대한 대응 전략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평택증론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고민들도 쉽게 해결될 것 같은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평택증론 정석투자 시간을 통해서 한 해 총 정리와 함께 내년도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한 해 시장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하는 시간으로 꾸며볼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과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학과장 정은 대표님과 그리고 봉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연말에 날씨도 정말 추워졌고 그 추운 만큼이나 증시가 더 춥습니다. 학과장 정은 대표님 오늘 좀 특별한 시간으로 좀 준비하셨는데 인사 말씀 먼저 들어볼게요. 네, 올해 시장은 참 힘들었습니다.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저 자신은 만족하는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개인들에게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오늘 전달을 해드리겠고요. 내년에는 많은 분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시청자분들을 위하는 마음이 또 전해지는 인사 말씀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일단 저희 정석투자와 함께 하셨던 시청자분들은 학 과장님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밖에도 또 아직 정석투자를 하지 못하신 시청자분은 내년에는 꼭 함께 하시면서 좋은 수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봉투 선생님도 한 해 또 마무리 인사도 해볼까요? 네, 올 한 해는 상당히 조금 힘들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든 그런 한 해였었는데요. 주식시장의 흐름 자체가 여전히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잘 관리를 하셔서 내년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내년에는 좋은 일이 또 봉투 선생님과 함께 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집 두 분과 함께 이어가 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올 한 해 증시를 좀 되돌아보고 그리고 올 한 해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한 해 증시 안에서는 정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흐름에 대한 부분도 정말 변동성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학 과장님과 함께 좀 리뷰를 들어볼 텐데요. 자, 학 과장님, 일단 뭐 연말 시장에도 정말 하루하루가 다사다난했지만 올 한 해 증시 리뷰를 좀 돌아본다면은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는 올해 불만이 없습니다. 제가 이 주식 전문가를 대략 한 20년 정도 했어요. 투자 경력이 한 30년 정도 되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추세와 단기를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적중한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상당히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올해 제가 어떤 예측을 했었고 결과가 어땠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과정상의 그런 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고요. 이미 지나온 거지만 학습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니까 제가 지금부터 이제 먼저 텍스트로 설명을 드리고 차트로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2월 초순에 대사하락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제가 굉장히 좀 용기가 필요했죠. 왜 그러냐면 2월 초순 같은 경우에 주식 투자 좀이라도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트로 봤을 때는 절대로 이거는 하락 시그널이 안 나왔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사하락 시그널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방송상에서도 밝혔던 게 있었어요. 이유는 뭐냐?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삼성전자고요. 하나는 북한 변수입니다.
두 가지 때문에 저는 반드시 외국인이 매도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9일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최고점이었죠. 그리고 나서 2월 초순, 그러니까 한 2월 2일 정도 됩니다. 그때 제가 이제 대세 하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전자하고 북한 문제인데, 삼성전자는 뭐냐? 삼성전자가 작년 11월 초에 고점 찍고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봤던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역시 북한 문제였습니다. 북한, 그러니까 안보 문제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외국인이 탈출할 거라고 봤는데, 사실 제가 봄까지, 그러니까 뭐 3, 4월에 남북 화해 모드 있었고 했지만 저는 분명히 그걸 계속 유지를 했어요. 근데 9월에 어떤 일이 있었죠? 폭스 뉴스에서 나왔잖아요. 1월 말 2월 초에 트럼프는 실제로 북한을 정밀 타격하고 김정은을 암살할 계획이 있었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뉴스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이거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4월이었죠. 4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순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저는 부산 강연 오셨던 분들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제가 그랬어요. 정확하게 4월 14일이었습니다. 올해 2000선이 반드시 깨진다고 얘기했습니다. 빠르면 여름, 늦어도 가을에. 그래서 이거는 뭐 증인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확실한 어떤 사실관계 있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봤냐? 이것도 간단해요. 이미 2월 초에 대세 하락을 선언했기 때문에 어차피 흘러내려가는 건 맞는데, 결국 2000이 언제 깨냐, 이게 포인트였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올해를 못 넘길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10월 30일에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참고로 이제 저랑 같이 출연하고 있는 뭐 봉추 선생이라든가 어휘학 연구한테는 언제 얘기했었냐? 놀라지 마세요. 2월 중순입니다. 2월 중순에 올해 2000 깨진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4월에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4월 하순이었죠. 이때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정확하게 4월 22일 샘플러스 무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전달했습니다. 5월 1주차부터 다시 하락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간다. 반등 끝났다. 그래서 4월 22일 날 샘플러스 무료 방송도 역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5월 2일 날 고점 찍었습니다. 2500선 갔었죠. 5월 1일이 휴일이었기 때문에 5월 2일이 5월 1주차의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많은 분들이 기회를 잡았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걸 놓친 분들이 너무 많아요. 2월 초에 제가 대세 하락이라고 선언했지만 사실 그거는 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파격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대응을 못했어도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4월 14일 부산 강연회 때는 뭐 사실 소수한테만 얘기했었고, 그때도 뭐 나름대로 지수가 반등 추세였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제가 이 4월 22일 샘플러스 무료 방송을 왜 안타깝게 생각하냐면, 엄청나게 제가 꼭 보라고 강조를 했었고 확신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하게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렸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흘러내리다가 이제 극적인 게 뭐였냐면 7, 8월이었어요. 제가 7월하고 8월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VOD 한번 찾아보세요. 2000선 깨진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7, 8월에 저는 2000선이 올해 무너질 거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2300선 전후에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9월 하순에 다시 한번 비정상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거 마지막 기회다 그랬어요. 정말 좋은 찬스다. 여기서 더 간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내려가면 급락한다 그랬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10월에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10월 하순이었습니다. 10월 하순에 제가 뭐라 그랬죠? 자, 일단 하락은 저지될 것이다. 그게 10월 30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저는 정확하게 예측해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반등 고점이 언제였냐? 12월 3일이었습니다. 12월 3일 방송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VOD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비정상을 감안해도 임계점에 왔다. 더 갈 땐 더 가더라도 이거는 내가 볼 땐 아니다. 다수한테는 공격적으로 배팅 못 시키겠지만 한두 명한테 조언한다 그러면 이건 엄청나게 찬스다. 그래서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어쨌든 저는 올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정말 과감하게 예측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올해 그 흐름 자체가 사실 많은 분들이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커니즘이었다는 거.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 최근에 20년 동안 이렇게 미국과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 못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대다수의 주식 전문가들도 사실은 매도 사인을 내기가 어려웠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2300선 전후에서 많은 증권사라든가 아니면 주식 전문가들이 바닥 사인을 냈었거든요. 근데 그들을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올해 너무 특이한 장세였고 제가 그걸 제가 특이한 거죠, 솔직히. 그러니까 올해는 정말 어려운 장세였는데 이제 고생을 하셨고요.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태까지도 못 따라했다면 내년엔 좀 잘 따라해달라, 이걸 부탁드리겠고요. 잠깐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여기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꿈만 같죠? 2월 초순에 대세 하락.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건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2월 초에 대세 하락이라고 코스피를 얘기한 사람은 저는 없다고 알고 있어요.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5월 초에 반등 고점이다. 정확했죠. 그리고 9월 하순에 정말 마지막으로 빠져나올 찬스였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가장 최근엔 12월 3일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전달해 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봉천 선생 이슈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전망을 해드리겠지만, 그건 확실해요. 전망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내년에도 적중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 평택촌놈처럼 이렇게 추세와 단기를 다 적중한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경제TV 시청자들은 생존할 수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그래도 서울경제TV 시청하셨던 분들은 손실이 작았거나 오히려 수익 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올해 굉장히 보람된 한 해였고요. 내년에도 제가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교육도 많이 받으셨는데 어쨌든 저는 여러분께 약속대로 내년에도 시황 정보 그리고 교육 잘 시켜드리겠고요. 제 개인적으로만 본다 그러면 저는 너무나 행복한 한 해였고요. 아마도 평택촌놈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지금 아마 만족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좀 다행스러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2018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올 한 해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가장 또 주요로 기준을 두고 살펴보시는 부분이죠. 시황에 대한 부분, 올 한 해 평택촌놈 정웅 대표님의 도움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또 앞으로 내년의 전망도 기대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2월 초순부터 코스피 대세 하락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인 시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시장에 대한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만한 시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간으로 또 도와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도 또 학과장 정웅 대표님과 함께 시장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도 좀 살펴봤고 그 안에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봉주 선생님과 함께 점검을 해볼 텐데요. 올 한 해 이슈도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내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슈가 참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혼란스러우셨을 것도 같은데 그 이슈 점검에 대해서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주 선생님, 올 한 해 이슈도 정말 굵직한 이슈가 참 많았죠? 네, 이슈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그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 미중 무역 분쟁을 꼽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북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은 역시 관세로 시작해서 지금 관세로 끝나는 그런 분위기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관세로 압박을 했었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전체 수입 품목 중에서 절반가량이죠. 2,5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500억 달러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2,000억 달러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를 했었죠. 그런데 이런 흐름은 더 확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는 그런 시각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2,000억 달러에 대해서 25%로 그 관세를 인상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2,670억 달러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었죠. 그런데 이런 흐름이 12월 1일이었었죠. 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대통령이 만나서 협상을 하게 됐죠. 그래서 향후에 그 협상을 통해서 잘해보자 뭐 그런 그 회담을 했었는데요. 결국은 중국이 조금 굽히고 들어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좀 양보하는 듯한 그런 흐름이죠. 미국산 농산품을 수입하고 그리고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던 관세를 낮춰주는 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제시를 하면서 미국이 좀 마음이 풀어진 듯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중국 제조 2025라고 할 수가 있죠. 중국의 첨단 산업 육성 정책을 좀 수정하겠다. 그런 그 자세를 보이면서 미국이 협상을 해보자 이렇게 갔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협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쉽게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전히 좀 삐걱대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일례로 그 중국 화웨이의 CFO가 체포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어떤 그 요구에 의해서 캐나다에서 체포가 됐었는데요. 결국은 뭐 멍한자우가 풀려나긴 했지만은 그런 과정 자체가 상당히 좋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 대립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또 중국 쪽에서는 미국과 뭐 항전할 것 같은 그런 또 그 결의를 다지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면서 사실 뭐 분위기는 계속해서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또 말을 바꿀 수가 있고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정대로 관세를 더 강하게 부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환율 조작국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에 환율 조작국에 지정이 되면은 상당히 피곤한 상태가 되죠. 그런 부분까지 이루어졌을 때는 미국과 중국의 정말 그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려면은 중국이 정말 큰 피해를 감수하고 출혈을 감수하면서 협상을 하던가 아니면은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미국에서 계속 압박을 할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나 저러나 이익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은 뭐 미국의 미래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신을 부각시키려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계속 부각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의 그 장기적인 계획 자체가 2045년까지 세계 제조 1등을 하고 그리고 2049년에는 미국을 넘어서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런 것들을 미국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어떤 성장 이런 것들을 막아야지만 그런 것들을 불가능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오바마 정부 때부터 사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었어요. 중국이 외국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방해하고요. 그리고 인텔사의 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는 걸 금지시켰죠. 최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푸젠진화 반도체의 그 미국 기업들과의 거래를 정지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이런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압박만으로도 중국은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미국이 순순히 협조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죠. 최근 흐름을 보면은 화웨이의 5G 그 통신 설비를 그 글로벌 그 다른 국가들에서 그 수입을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국의 힘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미국이 마음을 먹었을 때는 중국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이 정말 이렇게 바짝 엎드리고 협상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미국의 압박을 받느냐, 둘 중 하나인데요. 어느 쪽이라도 중국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흐름 자체가 한국에게도 상당한 타격을 준다는 겁니다.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였을 때는 가장 큰 무역 국가들 아닙니까? 한국으로서는.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그 피해를 봤을 때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미국으로부터는 철강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 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한국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는 미중 무역 분쟁이 단순히 다른 국가들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장기적으로 한국에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북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인데요.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세 차례 열렸습니다. 4월 27일, 5월 26일, 그리고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세 차례 열렸었죠. 과거에 2000년, 2007년에는 한 번씩밖에 열리지 않았었는데 상당히 파격적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해외에서도 그렇고요.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도 역시 평화 분위기가 정착되는 게 아닌가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남북 정상이 만나서 그동안 이렇게 대립했던 그런 흐름들을 좀 해소했다는 측면에
측면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가 문제인데요. 남북은 굉장히 합의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합의를 많이 했는데요. 군사적인 부분에서는 최근에 뭐 지피를 철수하는 그런 것들을 어떤 좀 그런 조치를 취했었죠. 그런 것들은 역시 뭐 좋은 흐름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북한이 원하는 건 경제적인 지원을 상당히 크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상태에서 국내에서 한국이 남한이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는 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그 정도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크게 바라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지금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협상은 할 수 있어도 지원을 해주는 건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철도 사업에 대한 뭐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렵죠.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한다거나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거나 또 철도를 다시 뭐 깔아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북한에서 원하는 게 그 고속철을 깔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게 30조가 넘는 그런 자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북한의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유엔의 제재가 풀려야 됩니다. 결국은 미국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향후의 어떤 그 흐름들, 북한과 미국의 어떤 협상에 의해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이었었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났었죠. 뭐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었죠. 최초의 그런 만남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 한 해 아무래도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뉴스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100%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끊임없이 이렇게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원하기 때문에 뭐 세계 평화나 이런 것들에는 크게 관심이 없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목적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자신의 어떤 재선을 위해서 계속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트럼프 대통령의 올해 어떤 그 가장 큰 수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중요한 것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이제 국내도 그렇지만은 저 세계 그 글로벌 여러 이제 국가들에서도 한국의 어떤 그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면서 좋은 흐름이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식시장 측면에서도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코리아 리스크가 드디어 해소되면서 한국 시장이 저평가를 해소되는 게 아닌가 그런 그 기대를 갖는 게 컸습니다. 그런데 사실 6월 12일에 정상회담이 열리고 나서 한국 시장이 폭락을 했었죠. 그리고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나서 10월에 지수가 폭락했지 않습니까? 기대감은 있지만은 그 기대감이 시장에서 실제로는 전혀 영향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사실 그 주식시장에 큰 호재가 되기는 어렵고요. 이제는 호재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 좋은 이슈가 불거지면서 악재성 뉴스가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은 호재가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리아 리스크라는 게 결국은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해소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는 올해 주식시장에서 한국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어떤 그 결론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끌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고의 분식이냐 아니냐, 분식회계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시일을 끌다가 결론을 냈습니다. 11월 14일이었었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 자체가 고의 분식이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거래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렸습니다. 그리고 상장 적격성 심사를 한 끝에 거래를 계속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부분은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2015년에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그 회계 자체가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을 하면서 기업 가치가 2,900억에서 4조 8천억으로 크게 뻥튀기가 됐었죠.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커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이제 그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었었죠. 결국은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가 커지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도 더 유리한 국면으로 갔다는 게 금감원의 어떤 그런 결론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은 금융당국이 고의 분식을 했다는 결론을 내고도 이것을
그대로 그 상장을 유지시켜줬다는 것에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비슷한 경우가 생겼을 때는 똑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뭔가 제재를 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삼성그룹에 대한 금감원이나 이런 금융당국의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 고발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도 가능한 상황이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는 아직 확실하게 마무리가 된 상태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문제가 있었을 때 무턱대고 접근을 하면은 안 된다는 그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가 재개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를 했는데 그 개인 투자자들이 성공했다, 승리했다, 뭐 그런 그 뉴스들을 보고 또 주장하는 그런 것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불확실성에 투자하는 것은 도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결론이 이렇게 좋게 났기 망정이지 혹시라도 다른 쪽으로 났다고 하면은 이게 아무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있었을 때는 향후에는 이 같은 대응을 좀 하지 않았으면은 그런 생각에서 오늘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슈로 골라봤고요. 그리고 삼성그룹이 이렇게 압박을 받는 흐름은 전체 증시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번지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마무리되는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조금이라도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올 한 해 핫했던 이슈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좀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아직도 종결이 되지 않았고 내년 2019년도에도 연이어서 이 이슈 관련돼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오늘 또 봉초 선생님이 세 가지 이슈로 정리해서 도와드린 이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고 또 중국에 대한 영향이 우리나라까지도 크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남북과 미북의 정상회담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관련된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 부분도 아직 불확실성이 크게 남아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 시장 안에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부분도 불확실성 여전히 큰데요. 그 부분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올 한 해 시황과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내년도 2019년도에 대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증시 전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업종에 대한 설명까지도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텐데요. 학과장 정원 대표님의 시황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고 모든 시청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학과장님, 올해 2018년도에 대해서는 하락에 대한 전망을 또 해주셨는데 내년도에 대한 전망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총론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순서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종 테마는 봉춘 선생이 설명을 잘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지수만 말씀드리겠는데 이 지수는 코스피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먼저 2018년 10월 13일에 제가 강연에서 했던 얘기를 이제 드디어 공개를 하겠습니다. 10월 13일에 제가 강남에서 강연을 했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스피 2000선은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 중에 이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10월 30일 이탈했죠. 그게 10월 13일 날 했던 얘기예요. 물론 그 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이제 2000선 깨진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7, 8월에 제가 계속 주장했죠.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 7월과 8월에 올해 2000선 반드시 깨진다. 이 얘기 계속 했었고요. 4월 중순 부산 강연회 때부터 이제 대중에게 공개하기 시작했는데 10월 13일에는 조금 더 구체화 시킨 거죠.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 중에는 2000선 깨질 거다. 그런데 10월 30일 깨졌고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올해
이천선이 깨지면 내년에는 1500도 깨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10월 13일에 강연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 당시 강연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지금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처음 듣는 분들도 있죠. 그 정도까지 제가 봤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제가 이거를 지금 거의 뭐 2달 이상 지났는데 지금 말씀드리냐, 오프라인 강연에 참여하셨던 분들에게 제가 메리트를 드리기 위한 거죠. 토요일 시간에 어렵게 와서 참고하신 분들이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2달 이상 제가 이 얘기를 공개 안 했는데, 그때 이미 얘기했다는 거죠. 이천선은 빠르면 10월, 늦으면 11월에 깨진다. 그래서 어쨌든 이천선이 올해 안에 깨지면 내년에는 1500까지 깨질 것이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거짓말처럼 또 한 3주, 4주 뒤에 여기저기서 비슷한 전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 1700, 어떤 사람 1800. 근데 결국은 1700, 1800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거 지나야지 1500 오는 거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참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됐다.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만약에 자신 있으면 분석해서 발표를 해라. 근데 모른다면 제 걸 참고해도 좋다. 그래서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어차피 제 예측대로 1500이 깨진다 그러면 1800, 1700 이탈하면서 거기까지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월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현재 12월 하순 이 무렵에서 현재 기준에 또 분석 내용을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했던 것은 10월 13일 강연회니까 10월 한 초순 정도에 제가 이제 분석했던 내용이고, 또 이렇게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수정을 한다 그러면 12월에 다시 분석해 보니까 코스피 1500선 이탈은 미지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지수. 그러니까 저는 10월엔 뭐라고 얘기했었냐, 올해 2000 깨지면 내년에는 1500이 반드시 깨진다.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죠? 전 주저하지 않아요. 거의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성격입니다.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빠져나갈 구멍 절대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전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모든 예측을 다 적중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측을 내가 잘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예측하고, 또 실패할 때는 사과하고 인정할 거 하고, 대신 뭐 제가 적중이 많았으니까 여태까지 이걸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절대로 저는 말 바꾸는 사람도 아닌데, 굳이 12월 현재 이 기준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일단은 1500 이탈을 단언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미지수다. 무슨 얘기냐? 10월에 어떤 전망은 확실하게 전 1500 깨진다고 분명히 확신했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분석해보니까 확신까지는 아니고 일단 미지수, 그러니까 깨질지 말지 모른다. 이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항상 신저가 이탈 시 바닥 가능성을 염두에 두죠. 제가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 2000 깨지고 나서도 신저가 이탈하는 거잖아요. 뭐 그래도 또 바닥 나올 수도 있고, 뭐 1900에서도 바닥 나올 수도 있고, 1800에서도 바닥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항상 저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중장기 시황 전망은 제가 언제든지 전면적인 수정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에 떨지 말라는 거죠. 네, 그걸 제가 꼭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왜냐? 솔직히 말해서 평택촌 놈이 10월 13일날 강연에서 했던 얘기 지금 많이 퍼져 있어요. 여기저기 뭐 무슨 주식 카페 뭐 여러 어떤 커뮤니티에서 많이 퍼졌다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다들 지금 공포스러워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너무 확신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리고 평택촌 놈의 캐릭터를 아시잖아요. 저 사람은 단언적으로 얘기하고 말도 안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정말 이걸 어쨌을까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여기서 뭐 다시 2000이 깨졌다가 혹은 안 깨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복합적으로 상황이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뭐 다시 또 2500, 600 가서 3000 가지 말란 법은 없어요. 물론 가능성은 희박하죠. 뭐 여기서 다시 2600선 다시 올라가고 3000이 가고 누구 말대로 5000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말란 법은 없는데 확률은 좀 희박하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시황을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참고해야 되느냐. 첫 번째, 2000선이 이제 또 깨지고 또 회복하고 이제 이런 어떤 혼조세가 좀 나올 겁니다. 나오면은 항상 바닥 가능성을 제가 고민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떨지 말아달라. 두 번째, 코스피 1500선 이탈 전망은 항상 수정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 제가 볼 때 1500은 절대로 깨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없다면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근데 언제든지 수정 가능성이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중요한 얘기냐? 저를 1년 동안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저는 만약에 이게 확실히 든다 그러면 수정 안 해요. 계속 갑니다. 근데 이 말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희망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언제든지 항상 바닥 가능성을 염두에 두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만약에 제 예측대로 지수가 계속 흘러내린다면 또 거기에 맞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다시 분석해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뭐 최악까지는 생각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걱정하지 말아달라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더 좋은 팁을 하나 드리기 위해서 안내를 하나 해드린다 그러면 네. 올해 제가 그 정석투자 방송에서 이제 많은 VOD가 있잖아요. 근데 꼭 보실 날짜만 알려드릴게요. 이거 보면요. 여러분들이 교육과 정보가 다 됩니다. 이거 4편만 봐도요. 솔직히 말해서 1년 전체 보는 거 못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유튜브 접속하셔가지고 평택촌놈 정석투자 검색하신 다음에 날짜 알려드릴게요. 2018-0215 2월 15일 그 다음에 7월 20일 그리고 9월 24일 그리고 12월 3일 이 4편은 꼭 보세요. 반드시 보세요. 이 4편만 여러분들이 잘 보잖아요. 그러면 올해 흐름에 대한 복귀가 되고요. 내년까지 나름대로 가늠이 됩니다. 그리고 상당한 합수 효과가 생겨요. 이 4편. 여러분들이 솔직히 현실적으로 뭐 제가 나왔던 방송 프로그램 VOD 다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4편은 꼭 찾아봐달라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그 제가 10시에 평택촌 정석투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이제 그 생방송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는데 왜 이 말씀드리냐? TV로만 본다 그러면 어때요? 나갔을 때 못 보잖아요. 근데 왜 이걸 얘기하느냐?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볼 수 있으면 밖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대신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뭐냐? 제가 앞으로 내년에는 이 10시 정석투자 때 매일같이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야간 선물이라든가 해외 증시 아주 생방송으로 팁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미 12월에도 몇 번 시범을 보여드렸었죠. 지금 대충 몇 포인트쯤에 한번 접근해보자. 근데 그게 어땠어요? 운 좋게도 다 맞았어요. 틀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 이걸 말씀드리냐. 여러분들이 뭐 편하게 TV 보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밖에 나가신 분들은 TV를 못 보잖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접속하신 다음에 서울경제 TV 생방송 시청하시다 보면 제가 야간 선물 팁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딱 그거 듣고 요즘은 다 그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많은 수익 내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일은 아니지만 제가 야간 선물 전략까지 짜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생방송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2019년도 증시 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워낙 올해 안에 시황적인 부분을 또 짚어주셨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이에요. 일단 내년도에 대한 부분 코스피의 2000선체 이탈 시 바닥의 가능성을 좀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코스피 1500선 이탈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미지수다. 그리고 저점에 대한 이탈 시 항상 좀 바닥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셔라라는 전반적인 큰 시황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일단 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구체적인 상세한 시황과 전략은 아무래도 본장에 들어가서 더욱더 또 빛을 발하니까요. 그 부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올해 안에 시장에 대해서 좀 주요로 짚어보셔야 될 VOD 어떻게 날짜를 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상반기 2편과 하반기 2편으로 나뉩니다. 2월 15일 방송 일자고요. 그리고 7월 20일 그리고 9월 24일과 12월 3일 이 4편을 좀 총 정리해서 요약해서 보시면은 아주 또 빠른 시간 안에 간단 요약되는 좋은 방송으로 다시 한번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 내년도에는 더욱더 특별하게 야간 선물에 대한 팁이라든지 해외 증시에 대한 부분을 실시간 생방송으로 함께 또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더욱더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살펴봤고요. 그렇다면은 내년도에는 어떠한 업종을 또 주요로 봐야 할지 그 부분은 봉주 선생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종이 좀 줄줄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성장 둔화가 되는 시점에서 어떤 업종을 봐야 될지 많은 분들이 좀 고민 있으실 것 같아요. 주요 업종 어떻게 꼽아보실까요? 네, 일단 그 업종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살펴볼 업종과 테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업종에 대한 그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화학업종인데요.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흐름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화학업종 하면은 역시 그 정유주와 석유화학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SOE 하나가 좀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2014년부터 상승했던 흐름이 꺾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유가가 꺾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에 있어서 역시 계속해서 가기는 힘들고 중장기적인 흐름이 좀 끝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크게 꺾였죠. 2017년에 역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한 이후에 꺾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유가가 다시 하락하니까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중장기적인 흐름은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역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하거나 그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의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좀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반등 정도나 가능한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화장품주들도 완전히 꺾였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꺾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중국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좋은 뉴스도 있지만 안 좋은 뉴스가 섞여서 나오니까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화학업종 자체는 크게 가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철강금속인데요. 철강금속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가 꺾이는 것 같은데 사실 고점을 비교하면은 여전히 2007년이 고점입니다. 계속해서 약한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월이 고점이었었죠. 지수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철강금속은 역시 전방산업이 좋지 않습니다. 자동차, 건설 좋지 않죠.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주가 조금 늘어나면서 어떤 흐름이 정도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내년 이후에 세계 경기 전망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는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방 산업이 좋지 않기 때문에 철강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약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입니다.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역시 삼성전자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1월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차트와 거의 비슷한 흐름인데요. 삼성전자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그런 흐름이고요. 삼성전기가 어떤 업종 내에서 종목의 순환매를 마무리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업종의 흐름 자체가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반등할 때는 살펴볼 만한 하죠. 왜냐하면은 지수가 반등할 때는 사실 증권주를 보면 좋은데요.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다시 꺾이면 금방 꺾여버려요. 그런데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탄력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지수가 강하게 꺾였다가 반등이 나올 시점에는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들은 조금 단기적으로 살펴볼 만하다.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운송장비입니다. 운송장비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완전히 꺾였죠. 운송장비는 두 개를 보셔야 돼요.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두 개를 보시면 되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역시 2012년 이후에 흐름이 완전히 꺾였지 않습니까? 최근에 자사주 매입까지 하면서도 겨우 이 정도 반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는 결국은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추세적으로는 완전히 끝났다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을 보면은 역시 고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죠. 최근의 반등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속임수 반등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주 기대감 그런 것들은 주가에 이미 다 반영됐습니다. 내년 이후에 실적이 계속 더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 갈 수가 있겠는데 수주 자체도 계속 늘어나긴 한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이 과거와 비하면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과 제약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의약품을 보시면은 4월에 고점을 기록하는 이후에 꺾이고 있죠. 중장기적으로 상승했던 흐름은 이제 꺾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약 같은 경우에도 역시 1월이 고점이었었죠. 바이오는 중장기적인 큰 흐름이 끝났어요. 그래서 향후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기 어렵고요. 두 종목만 보시면 됩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꺾였죠. 흐름이 계속 가기가 어렵습니다. 셀트리온도 지속적으로 제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외국인이 매도할 겁니다. 그러면서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바이오가 가기는 어려운 흐름입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단기 반등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다른 종목들을 단기로 접근을 해보는 그 정도는 가능하다.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전기가스입니다. 전기가스는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전기가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이 상승하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런데 중장기적인 흐름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지수가 흐름이 좋지 않을 때 갈 수 있는 게 전기가스나 통신입니다. 그래서 전기가스는 이런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조정을 확실히 받았을 때 최소한 고점에서 30% 이상 하락했을 때 접근하시면 되고요. 한국전력 하나만 보셔도 됩니다. 다른 종목들을 복잡하게 볼 필요 없고 한국전력 하나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전기가스나 통신, 자, 통신을 한번 보실까요? 통신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단기적인 반등은 마무리됐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유망한 업종을 굳이 꼽자고 하면은 역시 전기가스와 통신을 먼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수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다른 종목들을 꼽지 않고 다른 업종을 꼽지 않고 전기가스와 통신을 꼽는 건 왜냐하면은 시장이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좋을 흐름이라고 하면은 다른 업종을 말씀드리겠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말씀드리면 중장기 투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업종들의 개별 종목들을 중장기 투자했을 때는 결국은 손실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접근을 했다가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전기가스나 통신 이렇게 안정적인 그 업종을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은 외국인들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흐름이 정말 좋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가치주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던 것도 외국인이나 기관의 그런 어떤 매수세 때문에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신 같은 경우에는 특히 5G 관련한 그런 이슈가 있죠. 그래서 고점에서 확실히 조정을 받았을 때 최소한 종목들이 30% 이상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최소한 최근 저점, 5월의 저점이었었죠. 이 저점을 이탈했을 때 그때 접근을 하는 게 맞고요. 지수가 급락했을 때는 이 통신이나 전기가스도 꺾입니다. 그런데 폭락세만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 정도만 나와주더라도 하락했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실한 조정을 받았을 때는 통신이나 전기가스를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운송장비 부품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송장비 부품은 종목을 다 보자는 건 아닙니다. 이 업종 내에 있는 전기차나 수소차 테마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 위주로 보시는 게 낫고요. 왜냐하면은 지수가 하락했을 때 업종들이 상승하는 업종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운송장비 업종이라고 뭐 특별히 좋을 건 없겠죠. 그런데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볼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는 접근을 하자, 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마를 말씀드리면은 역시 전기차, 수소차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전기차를 한번 보실까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역시 대표적인 종목이 LNF와 일진머트리얼즈죠. 자, 보시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상승했던 거에 비하면 아직까지 낙폭이 작습니다. 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소차가 정말 확실하게 조정을 받고 나니까 최근에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이슈가 있거나 했을 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슈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더 조정을 받고 지수가 정말 크게 다운되면 이 테마주들도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때 지수가 다운되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접근하자는 거죠.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확실히 발생했을 때 전기차 정도는 관심을 가질 만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수소차입니다. 사실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사업적인 어떤 흐름에 있어서는 이게 단기적으로 사업이 엄청나게 좋아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수소차는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죠. 현대차의 투자 소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걸 울고 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10월 13일 강연회에서 제가 접근을 해보자고 말씀드렸던 테마입니다.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지수가
급락하면은 같이 급락할 것이다. 그런데 지수가 급락하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접근을 해서 가면은 홀딩을 하고 중기로 대응을 해보자. 그리고 하락하면은 손절 10% 정도 짧게 하고 반등을 했다가 번져놓으면은 짧게 반등했다 번져놨을 땐 정리 후에 다시 저점에서 접근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이 정도면은 충분히 10월에 지수 급락 이후에 이 정도면 단기 수익으로 충분한 것 같고요. 단기로는 충분히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정을 확실히 받으면은 다시 접근하면은 크게 무리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에 바로 접근하지 마시고 조정 확실히 받으면은 접근하시고요. 또 뭐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은 접근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수가 크게 빠질 때는 그때는 좀 무리한 접근은 하지 말자.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미세먼지인데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자, 크린앤사이언스와 오공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런데 가격 메리트는 확실하게 발생했어요. 자, 지수가 지금 빠지고 있죠.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빠지면은 일단 관망하시고 지수가 확실히 빠졌다가 최소한 횡보할 때 그때는 시기적으로 충분히 접근할 만한 시기가 됐으니까 미세먼지는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는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자, 대표적인 종목들이 SCI 평가정보나 우리기술투자 뭐 이런 종목들이 있죠. 자, 우리기술투자가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테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단기적인 움직임 정도가 가능하고요. 이 암호화폐는 당분간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두세 달 정도 기다렸다가 향후에 비트코인이 다시 저점을 이탈하고 확실히 더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다가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접근하면 암호화폐 테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기적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근하지 마시고 확실히 더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을 때 다시 한번 그때 중기로 접근하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업종과 테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말 특집으로 두 분과 함께 알차게 내용 이어갔는데요.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연말 특집으로 다양한 소식들 함께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가오는 기해년도 평택촌놈 정석투자와 함께 알찬 투자, 성공적인 투자 응원할 테니까요. 내년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2019년 1월 2일 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